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이후 중국의 권력 구조는 분산되지 않고 철저히 중앙 집권화되었다. 시진핑 주석은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유일한 조정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러한 권력 집중은 필연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외부 세계로부터의 불신. 아프가니스탄은 중국 기업과의 석유가스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우크라이나는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며 점령 지역에 투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라는 4천억 달러 규모의 약속이 공수표에 불과하다며 실망을 표출했다. 한편 서방은 자본 철수 의존도 감소, 그리고 공급망 재구성을 통해 베이징과의 연결을 끊으려 하고 있다. 중국이 약화된 것은 아니지만 권력 집중이 심화될수록 국제적 고립은 깊어지고 있다. 이 분석은 네 가지 주요 주제를 다룬다. 개인 권력 집중, 외교적 실패, 중동의 갈등, 그리고 세계의 이반.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중국은 진정한 동맹이 얼마나 남아있으며 홀로 가는 길을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을까? 카자흐스탄에서의 시진핑 이미지.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카자흐스탄 방문 중 시진핑 중국 주석은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을 뚜렷이 드러냈다. 아스타나에서 열린 회담에서 주목할 만한 장면은 좌석 배치였다. 시진핑 주석은 중앙에 가장 위험 있는 자리에 앉았고 주최국 지도자는 상대적으로 소박한 자리에 배치되었다. 관찰자들은 이를 주종 관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작은 파트너 국가들이 베이징의 권력 앞에 복종해야 한다는 암시를 담고 있다. 카자흐스탄 측은 정중히 환대했지만 이러한 배치는 의도치 않게 시진핑을 관계의 주인으로 상대방을 하급 손님으로 부각시켰다. 이는 시진핑의 개인적 권력이 국제 무대에서도 극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모든 외교 의식은 그의 권위를 찬양하도록 치밀하게 연출되었다. 국제 무대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시진핑은 절대적 지도자의 위치를 구축했다. 2012년 제18차 당 대회 이후 그는 집단 지도 체제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권력을 단일 중심으로 통합했다. 2016년 중국 공산당은 그를 지도의 핵심으로 공식 추대했으며 이는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점인 같은 지도자들에게만 부여된 칭호였다. 2019년 말 정치국은 그를 인민의 지도자로 불렀다. 이는 혁명 시기 마오쩌둥에게 헌사된 고귀한 칭호였다. 마오 시대의 미사여구를 부활시킨 것은 시진핑을 중심으로 개인 숭배를 조장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그를 민족의 위대한 조타수로 묘사하며 중국 매체는 시진핑을 찬양하는 이야기와 노래를 끊임없이 내보냈다. 심지어 수억 명이 강국 학습 앱을 다운받아 시진핑 사상을 학습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시진핑을 21세기의 마오쩌둥, 즉 도전 불가능한 존재로 자리매김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권력이 개인에게 절대적으로 집중되면서 지도자의 이미지를 흔드는 소문과 사건도 나타났다. 2022년 9월 시진핑이 중앙아시아 방문 후 갑자기 공식 석상에서 사라지자 그가 내부 쿠데타로 가택 연금되었다는 충격적인 소문이 소셜미디어에 퍼졌다. 이러한 소문은 그가 베이징에서 전시회를 방문하며 다시 등장할 때까지 음모론을 부추겼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근거 없는 소문이 권력 집중 정치의 특징을 반영한다고 분석한다. 모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사소한 이상 징후도 내부 권력 다툼에 대한 추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제20차 당 대회 직전 베이징 당국은 공안과 안보 체계에서 대규모 숙청을 단행했다. 순리진 푸정화 같은 고위 관료들이 체포되며 시진핑의 철권 통치가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돌이켜보면 시진핑은 개인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데 전례 없는 성공을 거두었다. 2018년 그는 주석직 2임기 제한을 폐지하며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다. 그는 총석이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등 모든 핵심 직책을 장악하며 정치적, 군사적 권력을 독점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화는 덩샤오핑과 후진타오 시기의 신중한 집단지도 전통을 잃게 했다. 지도자와 신하의 관계는 부하들이 반론을 제기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2022년 장기화된 제로 코로나 정책처럼 검증되지 않은 결정을 초래해 대중의 불만을 야기했다. 따라서 겉으로는 절대적인 권위를 과시하지만 시진핑 체제는 잠재적 위험에 직면해 있다. 만약 핵심에 문제가 생긴다면 전체 시스템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세계 무대에서의 중국의 굴욕, 아프가니스탄에서 우크라이나까지 국제 무대에서 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외교적 실패를 거듭하며 강대국의 위신에 금이 가고 있다.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베이징은 체면을 잃었다. 탈레반 정권은 중국 기업과의 22년터의 납치,
25년 석유가스 계약을 돌연 파기했다. 2023년 1월 탈레반은 중국 기업 KPIC와 아무자리아 강 유역 석유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탈레반과 외국 기업 간의 첫 계약으로 5억 4천만 달러 규모였다. 그러나 2년도 차에 되지 않아 아프가니스탄은 중국 측이 계약을 지속적으로 위반했다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했다. 2025년 6월 17일 탈레반 광물 석유부는 중국 기업이 투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탐사 작업을 지연하며 필요한 재정 보증을 제공하지 않고 현지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으며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무시했다고 밝혔다. 탈레반 대변인은 계약에 1년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 해지 조항이 있었으며 그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전했다. 베이징이 자원 개발을 기대했던 국가에서 중국 프로젝트가 중단되고 실패한 것은 지역 투자자들로 하여금 중국 모델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프로젝트를 두부 투자라고 부르며 품질이 낮고 부실하게 실행된다고 비판한다. 이는 중국 내에서도 인정했던 두부 공사와 유사하다. 실제로 중국의 해외 투자 모델은 화려한 약속과 달리 실행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중국이 해외에 건설한 기반 시설은 양을 중시하고 질을 무시하며 저렴한 자재와 미숙련 노동을 사용해 교량 붕괴나 건물 붕괴 같은 재앙을 초래했다. 예를 들어 2017년 케냐의 시기리 다리는 중국 업체가 건설한 지 2주 만에 붕괴되었다. 2019년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경제특구에서 건설 중이던 건물 붕괴로 슈츠 8명이 사망했다.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아무자리아 석유 프로젝트는 하루 2만 배럴의 석유를 공급하고 국내 정유 공장을 건설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중국 기업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카불은 다른 국제 기업을 초청해 대체해야 했다. 이 사건은 아프가니스탄과 지역 여론으로 하여금 중국의 투자가 실체 없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의심하게 했다. 겉은 화려하고 속은 텅 빈 쉽게 부서지는 연두부와 다를 바 없다는 신랄한 평가가 이를 대변한다. 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중국의 이미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이중적 태도로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베이징이 중재자 역할을 하거나 적어도 우크라이나 재건을 지원할 것이라 기대했다. 키이우 정부는 베이징과 비교적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했으며 중국이 러시아의 전쟁 중단을 압박할 것으로 기대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키이우 방문을 초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중국은 모스크바를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며 우크라이나를 점점 실망시켰다. 2023년 2월 베이징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12개 항 평화 계획을 제시했지만 러시아의 점령지 철수를 언급하지 않아 키이우는 이를 무시했다. 2023년 4월 파리 주재 중국 대사는 유럽 방송에서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의심하는 발언으로 분노를 일으켰다. 더욱이 최근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몰래 제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2025년 4월 중순 젤렌스키 대통령은 중국이 러시아 영토에서 무기 생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선언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군대를 지원한 혐의로 일부 중국 기업에 제재를 가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 우크라이나 관계가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상태에서 긴장과 실망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키이우는 베이징을 배신자로 간주하며 중국의 평화 계획은 러시아를 위한 시간 벌기용 허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은 러시아를 은연중에 지지하면서도 우크라이나와 우호를 유지하려는 양다리 외교로 비판받는다. 베이징은 중립을 선언하고 협상을 촉구하지만 러시아를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러시아의 저렴한 에너지를 구매하고 서방이 남긴 경제적 틈새를 채우며 이익을 취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은 전쟁 후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비판한 적은 없다. 2025년 6월 워싱턴에서 니콜라스 번스 전 주중 미국 대사는 베이징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발을 들여 모스크바 지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은 결코 중립이 아니다. 외교, 경제, 군사적으로 러시아 편에 섰다고 단언했다. 이는 키이우와 유럽 모두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위선으로 여겨진다. 중국이 특사를 유럽에 파견해 평화 계획을 홍보했을 때 우크라이나는 공개적으로 의구심을 표했다. 심지어 2025년 4월 말 우크라이나 외교차관은 중국 대사를 소환해 러시아 편에서 싸우는 중국인들의 증거를 제시하며 중국의 러시아 지원 중단을 요구했다. 이란과 중동 베이징의 삼다리 외교와 공허한 결과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중동에서도 베이징은 위험한 다자간 게임을 벌이고 있다. 평화 중재자를 꿈꾸지만 결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서방 모두를 실망시킬 위험에 처해 있다. 먼저 중국과 이란은 오랜 동맹 관계였지만 베이징이 테헤란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며 균열이 생기고 있다. 2021년 이란은 중국과 25년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며 4천억원 달러 규모의 중국 투자를 약속받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록 이 협정은 거의 진전이 없었다. 아틀란틱 카운슬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협정 체결 이후 이란이 중국으로부터 받은 총 투자액은 약 1억 8,500만 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같은 기간 사우디아라비아가 받은 50억 달러 이상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이란 경제부 차관 알리파리는 2022년 공개적으로 중국의 투자 규모에 불만을 표하며 중국이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망이 누적된 끝에 2024년 5월 이란은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 중국의 저가 석유 판매를 중단하고 더 높은 가격을 요구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023년 말부터 중국으로의 석유 수출이 크게 감소했다. 이는 중국이 저가 석유를 받으면서도 실질적 이익을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는 불만에서 비롯된 압박 전술이었다. 실제로 중국이 약속한 이란 내 대규모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중단되었다. 중국 국영석유공사 CNPC는 미국 제재를 우려해 2018년 11월 사우스파스 가스 프로젝트를 포기했다. 1대1로 구상으로 중동 여러 국가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이란에는 새로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가 거의 없었다. 이란은 이제 중국이 명목뿐인 파트너임을 깨닫고 있다. 불안은 화웨이 사건에서도 드러났다. 중국 최대 통신 기업 화웨이는 미국 기술을 이란에 불법 판매해 제재를 위반했다. 그 결과 화웨이 최고 재무 책임자 먼 관저우는 2018년 캐나다에서 미국의 요청으로 체포되었다. 그녀는 이란과의 불법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금융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3년간 중국, 캐나다, 미국 간 외교 갈등을 촉발했고 화웨이는 안보 우려로 많은 서방 국가에서 배제되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이란의 숙적인 사우디아라비아와도 적극적으로 교류했다. 2022년 12월 시진핑은 리야드를 방문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기술 협정을 체결하며 중국 사우디 밀워를 시작했다. 절정은 2023년 3월 베이징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 역사적인 화해 협정을 중재한 사건이었다. 2023년 3월 10일 왕이 외교부장에 입회해 중동의 오랜 적대국 리야드와 테헤란은 7년 만에 외교 관계를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이 화해 선언은 중국의 외교적 승리로 찬사를 받으며 미국을 제치고 평화를 설계하는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주었다. 중국 당국은 이를 중동의 화해 물결의 시작이라며 자축했다. 양측은 중국의 중재 역할에 감사를 표했다. 이 성공으로 중국의 중동 내 위상은 사상 최고로 치솟았다. 그러나 곧 복잡한 상황이 베이징을 공영에 빠뜨렸다. 화해를 중재했지만 중국은 양측의 평화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능력이 없었다. 이란은 후티 반군을 통해 예멘에 계속 개입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의 핵 야망을 경계했다. 2023년 10월 이스라엘 하마스 충돌이 터지자 중국은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란의 입장에 가까워졌지만 이는 미국의 동맹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불안하게 했다. 주목할 점은 중국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해 상황을 조정할 능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서방 언론은 예멘에서 가자까지 긴장이 고조되자 중국이 테헤란을 억제하지 못하며 자신의 이익이 위협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베이징은 후티의 선박 공격을 자제하라고 테헤란에 요청했지만 이란은 이를 무시했다. 이는 이란이 베이징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실망시켰다. 그들은 중국이 이란을 견제해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란은 중국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지만 중국이 리야드와 관계를 강화하고 심지어 이스라엘 총리를 초청한 것에 의구심을 품었다. 중국은 중동에서 세 가지를 모두 잡으려 했다. 이란과 친밀해 석유를 얻고 미국에 맞서며 사우디아라비아의 기술과 무기를 판매하고 이스라엘 및 걸프 국가들과도 교류하려 했다. 이 균형 외교는 단기적으로 영향력을 높였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느 쪽도 진정으로 신뢰하지 않는 결과를 낳았다. 이웃 국가부터 서방에 이르기까지 많은 국가가 베이징의 궤도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는 중국으로 하여금 내정에 집중하고 국내 방어선을 강화하게 했다. 먼저 중국과 주변 강대국들 간 관계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도는 중국과 비슷한 인구를 가진 국가로 과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베이징은 인도의 숙적인 파키스탄을 경제적 군사적으로 지원했다.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에 6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이슬라마바드에 잠수함과 미사일을 판매하며 유엔에서 파키스탄을 보호했다. 이에 뉴델리는 신뢰를 잃었다. 2020년 가랑 계곡에서 유혈 충돌이 발생하고 중국이 인도와 분쟁 지역을 포함한 구단선 지도를 발표하면서 양국 관계는 수십 년 만에 최악으로 치달았다. 인도는 틱톡, 위챗 등 수백 개의 중국 앱을 금지하고 중국의 인프라 투자를 제한했으며 미국, 일본, 호주와 함께 쿼드 동맹에 참여해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했다.
중국이 파키스탄을 위기 때마다 감싸자 인도는 서방으로 완전히 기울었다. 이제 뉴델리는 베이징을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며 2023년 인도 GCC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의 참석을 거부했다. 이는 베이징의 이웃 외교가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중립을 지키던 인도를 미국과 국방 기술 협력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동남아시아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있다. 남중국해와 비리스에 대한 중국의 야망에 많은 국가가 경계하고 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미국, 일본과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한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중국의 구단선 주장에 공개적으로 반대한다. 심지어 가까운 동맹인 캄보디아도 새 총리 훈 마넷이 일본과 유럽을 방문하며 관계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는 아버지 시절처럼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모습이다. 전체적으로 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바다로 진출하던 패기로운 모습은 이제 껍질 속으로 숨는 조개로 바뀌었다. 한때 단호하고 공격적이었던 외교 정책은 역효과를 낳았다.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중국을 견제하는 연합이 형성되었다. 중국 제조 2025나 1대1로 같은 야심찬 계획은 국제 협력과 자본 부족으로 장애에 부딪혔다. 시진핑의 대규모 프로젝트는 기술 고립으로 인해 속도가 느려졌다. 베이징은 전략적 방어에 집중하고 있다. 경제 내실을 다지고 정치적 통제를 강화해 내부 붕괴를 막으며 서방과의 직접 대립을 피해 시간을 벌고 있다. 2025년 초 비공개 연설에서 시진핑은 서방의 포괄적 봉쇄와 억제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다. 이에 중국은 일시적으로 몸을 낮추고 유연한 외교로 제재의 포위를 뚫으려 한다. 장기적으로는 서방이 약화될 때를 기다리며 초강대국으로 도약하려는 야망을 품고 있다. 결론. 10여 년간 강력한 부상을 거듭한 중국은 이제 어려운 전환점에 서 있다. 절대적 권력 집중은 시진핑이 권력을 확고히 장악하게 했지만 독단적인 행태로 많은 파트너의 신뢰를 잃었다. 중앙아시아, 중동, 동유럽에서의 실패는 중국의 소프트 파워가 매우 제한적이며 심지어 해를 끼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제사회는 점차 베이징이 책임감 있는 글로벌 리더가 아닌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 그 결과 세계 질서는 변하고 있다. 많은 국가가 중국과 거리를 조정하며 베이징은 점점 불리해지는 경제 외교 전선에서 버텨야 한다. 개방 시기 자신감 넘치던 중국의 이미지는 퇴색하고 대신 내륙으로 후퇴해 방어에 집중하는 모습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계속해서 형성할 것이다. 과연 중국은 도전을 극복하고 부상할 것인가, 아니면 지나친 야망의 무게로 쇠퇴할 것인가, 시간만이 답을 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중국은 강대국의 길에서 공격보다는 방어와 축소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